5G는 조금 차별화 요소가 그냥 잘 그 흐름을 잘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이 볼 때는 더 획기적이고 더 많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광대역, 그리고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 이런 뭐 흔히 이제 3초 혹은 3초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아까 처음에 저희 김도훈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 소비자들 대상의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차별적으로 소비자한테 와닿는 요소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초고속 이렇게 다가오면 지금 받고 있는 LTE보다 좀 빨라지는구나 라는 요소입니다. 조금 빨라지는 서비스. 초연결, LTE 때 IoT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좀 더 연결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큰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단지 내가 지금 지불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지불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이제 느낌을 받는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으로 들어온 부분이 바로 초저지연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초저지연이라는 요소를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G 서비스가 저희 처음 론칭했을 때 많은 그 통신 사업자들이 처음 내놨던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환경 때문에 더 그렇게 됐습니다만, 야구 중계를 하면서 VR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혹은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F1 포뮬러 1 자동차 경주를 그 실시간으로 여러 카메라를 가지고 5G 이용해서 하는 걸 큰 애플리케이션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B2C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즉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의 혹은 위험 환경에서의 로봇을 조종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혹은 실시간 수술이라고 하든지 이런 그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서비스, B2B 서비스 부분들이 5G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구나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더 특화된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불만을 5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직 그 5G가 초기 단계인 부분이 있고요. 뭐 특히 좀 이 통사들이 좀 뭐 과대성의 광고를 좀 했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커버리지가 아직 구축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아직 산업적으로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기반이나 혹은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코비드 환경이 또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망 구축,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놓고 보면, 이 인프라 구축이 가장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이동통신의 인프라 구축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 저희 그 발표문에는 그 콜래보레이션 앤 컴피티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실제로 그 4G까지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큰 요소는 콜래보레이션은 사실 없었고요. 컴피티션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망을 구축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에 같이 공사에서 구축하는 체제라면 사실 경쟁이 없겠죠. 경쟁이 없는 시대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전 LTE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한 사업자가 3G 망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광대역 LTE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 LTE 먼저 치고 나온 사업자한테 경쟁이 뒤처지는 사업자가 광대역 LTE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5G를 가지고 소비자든 혹은 B2B의 수요자든 그 5G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설비 기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너무 오래된 얘기라 사실 그 용어를 꺼내기는 좀 싫습니다. 설비 기반 경쟁 그러면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설비 기반 경쟁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 사다리 이론을 근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도입시키고 그 사람들이 망을 구축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5G 구축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과거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던 게 3개로 축소된 상태에서 경쟁을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5G가 경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그냥 지금 소비자한테 더 빠른 서비스 그걸 제공하는 데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 산업과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산업의 클러스터 간의 경쟁을 부추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라는 사업자가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중공업 회사와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그 클러스터 간의 5G 경쟁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버티컬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망 사업자 4G LTE 사업자들 간의 경쟁으로서는 상당히 5G 인프라 구축을 부추기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어느 한 사업자가 갑자기 치고 나가서 그 다른 사업자가 따라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저희가 새로운 경쟁축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히 버티컬 산업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5G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현재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경쟁력과 그리고 투자 환경을 갖춘 기업이 지금 코로나 이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상황과 다르게 이 인프라 구축이 좀 더 경쟁적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어쨌든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28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28기가 가지고 사실 전국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망을 구축하는 요소는 기존의 3.5기가, 우리가 주파수 전략을 3.5, 28 둘 다 주었던 부분도 3.5기가 부분은 상당히 전국망 쪽으로 좀 구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28기가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필요한 부분, 초연결은 아니군요. 초저지연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달라는 의미로 주파수가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주파수를 정부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최적의 전략을 잘 싸서, 잘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고, 소외되는 국민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5G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LTE는 쉽게 전국망이 깔렸지,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전국망이 잘 깔릴 수 있었지만 5G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보편적 서비스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홍인기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저만 알고 있는, 그렇진 않겠지만 특화된 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저는 3G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주파수가 언제쯤 필요해서 새로운 주파수를 언제 깔아야 된다, 이런 것들 계획하는데 도왔습니다. 물론 정책은 국장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데이터를 제가 5G 때도 주파수가 6기가 필요하고 300이 필요하다, 28기가 얼마 필요하다, 그거를 제가 이제 자문위원장 하면서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4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나올 때 5세대가 나올 때 이제 동인이 굉장히 달랐다, 원인이 달랐다는 거고요. 제가 제목을 커버리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여재현 박사님이 5G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는 거는 5G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커버리지가. 그래서 특히 요즘 신문상에서 커버리지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안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주파수가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려고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예전에 설명할 때는 이제 도로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주파수를. 도로 폭이 넓어야 많이 간다 했는데 도로는 이미 식상하고 28기가를 제가 설명드릴 때 뭘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냐면요. 피아노 건반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피아노 건반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는 게 다 이게 주파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LTE까지 쓰던 거는 그 피아노 건반 가지고 쓰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밑에 저 왼쪽에 낮은 거 저음 딱 치시면 그 소리 멀리까지 가죠. 저 끝에 오른쪽 맨 끝에 건반 치시면 높은 소리가 짧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짧게 가고 실제 전파도 그렇습니다. 3.5기가 지금 어떠냐면요. 3.5기가는 여태까지 쓰던 주파수 건반에 있던 데서 맨 끝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쏴서 했더니 이 안엔 다 올 줄 알았더니 실제로 뭐 이렇게 창문 쪽에 있고 실내로 들어가시면 안 터지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불만을 가지고 안 터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그리고 28기가는 건반에서 벗어난 거예요. 건반, 여태까지 우리가 건반이다 하는 거는 3.5기가 6기가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28기가는 거기가 훨씬 더 높은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그걸 전체 커버리지를 깔겠다 하는 거는 중복 투자입니다. 아니, 불필요한 투자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28기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만약에 4세대 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매장 당해야죠. 왜냐하면 3세대에서 4세대 올 때 제가 그 트래픽 올라오는 거 보고서 모바일 관계도 플랜 그때 했었는데요. 3세대에서 4세대, 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84년에 시작했고요. 2세대는 9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2006년에, 그러니까 10년 터울이 맞아요. 근데 아까 여 박사님 얘기했는데 3세대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만에 엎었냐면요. 딱 5년 있었습니다. 보통 10년, 12년 있었는데 5년. 왜냐하면 3세대가 못 버텼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폰이 나왔어요.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나와서 우리가 PC에서 쓰던 서비스가 여기서 서비스가 됐어요. 그전에는 왜 안 됐냐면요. 화면이 이렇게 반이었잖아요. 이 반이었고 이 밑에 자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인터넷 서비스 하는 게 답답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서비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 시스템이 못 버텼어요. 트래픽을. 그러니까 바로 5년 만에 4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4세대 그 얘기는 뭐냐면 3세대는 이런 서비스를 다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4세대가 나와서 전국이 다 깔리고 국민 모두가 이걸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5세대는 지금 5세대 폰 아마 5G 폰 가지고 계실 텐데 새로운 서비스 받는 거 없으실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 그거를 문제로 해야지. 만약에 지금 거의 비슷한 서비스인데 그거를 굳이 5세대로 받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3세대, 4세대 때는 3세대가 버티지 못하니까 전국만을 커버리지 깔아야 되는 거고 5세대 지금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부분의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는 LTE로 충분하거든요. 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벌써 한 5년 전에 유선의 속도보다 LTE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이동통신의 목표는 예전에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낮아서 유선의 속도를 따라가겠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LTE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LTE 때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비스 받는 거는 내가 굳이 5G를 잡지 않아도 LTE로 충분하거든요. 그럼 5G는 어디 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물, 이런 데 사람 연결하는 거 말고 만약에 LTE가 쫓아가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만들었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없는 새로운 데 들어가 28기가를 똑같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3사가 28기가 막 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통신 망에다 3.5기가 망에다 28기가 같이 콜로케이션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제 생각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8기로 받을 28기로 받을 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는 지금 우리가 쓰던 서비스랑은 좀 다른 거다. 뭐 뒷분들도 이제 B2B 사업 이런 거 얘기하실 텐데, 그때 저희가 커버리지 일반적으로 쓰는 여태까지 쓰던 서비스의 커버리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려고 그러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물을 연결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거 썼으니까 요금 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물들을 연결하는데 사물들의 과금을 누가 할 거냐, 얼마 정도로 할 거냐,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연합이 잘 안 되는 게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다 우리가 아는 건데, 데이터를 서로 갖고 싶어 하니까 협력이 안 돼요. 통신사업자는 자기네가 데이터 갖는 것 같고, 회사는 자기네 데이터가 통신사에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옛날엔 네트워크 중립성이라고 했는데 요즘 데이터 중립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활성화돼야지 커버리지보다는 이런 신산업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났는데, 저희 30분 더 쓰면, 그 3세대, 우리 5G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했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우월한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이미 옆 나라는 저희의 수십 배의 기직을 깔았거든요. 근데 5G를 세계 최초로 했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세계 최초로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세대를 세계 최초로 한 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3세대 세계 최초로 했을 때 그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초로 하면 장비들 굉장히 비싸거든요. 프루브 안 된 기술이거든요. 그거 갖다 막 깔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험을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5G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5G 빨리 깔아서 아까 얘기하는 데이터, AI 이런 거 접목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 이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5G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세대에서 일본이 괜히 먼저 시작하고 별다른 이득 못 얻고 사라진 것처럼 5G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했다가 별다른 거 없이 4세대랑 비슷한 걸로 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B2B 산업을 위해서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그게 잘 되냐 안 되냐로 우리가 5G를 계속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과기정통부에서 통신과 전파 PM을 맡고 있습니다. 최성호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앞에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약간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까지 삼성전자에서 한 20년 동안 3G, 4G, 5G 표준과 연구 개발을 지금 해왔고요. 최근 이제 5G 표준화를 삼성전자에서 임원으로 추진을 해왔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6G에 대한 미래 연구 전략을 좀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고 국가 정책, R&D 정책을 수립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와서 PM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까 하고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5G 상용화에 대한 말씀들을 앞에서 많이 하셨고, 신문에서도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 안 터지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관련돼서 앞에 연사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과거를 좀 돌아보면 제가 이제 3G를 상용화하는 걸 봤고요. 같이 연구소에서 개발도 했고, 삼성에서 4G를 최초 상용화도 했고, 5G 최초 상용하면서 그 상용화 이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적어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G의 가입자가 한 1억 3,700만 정도라고 하고요. 한 2025년까지 가야 한 28억, 전 세계 통신 가입자 89억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5G를 한 5년 후가 돼도 그 정도 되고요. 4G만 봐도 상용화된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서야 전 세계 가입자 20%, 4G 가입자인 경우에도, 현재도 이제 전 세계 4G가 그 통신 가입자 중에 한 50%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있어서 4G LTE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표준을 나와서 새로운 장비를 깔고 가입자를 늘려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게 현재는 이제 4G가 메이저 이동 사업이고 아마 5G도 2025년, 2030년 경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5G 커버리지와 가입자가 주도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버티컬 사업을 확장해 나갈 텐데 앞에 우리 홍인 교수님께서 5G 세계 최초가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버티컬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와이브로 때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보면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단말기와 기지국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한 경험들이 그게 그 다음 단계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일본 등의 5G 시장을 가져갈 때 장비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상용화를 했던 경험들이 그 다음 나라에서 상용할 때는 우선순위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5G 최초 상용한 것이 현재 우리 장비 사업에서 중요한 우선권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버티컬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5G 표준을 시작할 때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저희가 2011년부터 5G에 대한 연구를 고민했고 28기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서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를 삼성전자에서 했는데 5G를 설계할 때 4G 대비 죄송합니다.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B2B 또는 버티컬 기존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열을 줄이고 더 많은 기기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넣습니다. 근데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초기 작년에 끝나고 이제 상용화된 표준은 그렇게 버티컬에 적합한 표준은 좀 부족하고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요. 올해 6월에 끝난 표준화, 표준화는 계속 한 1년 반마다 새로운 기능을 넣으면서 진화를 해 나가는데 올해 6월에 끝난 표준화에서 이제 버티컬에 적합하고 버티컬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차근차근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부터가 이제 버티컬 신산업의 융합,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정부에서도 5G 플러스 전략을 세우면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자동차, 다양한 5대 신사업을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돼서 이 버티컬 사업이 5G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내에서 먼저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들을 외국에 5G가 깔리고 신사업이 나갈 때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5G라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과 다양한 디바이스, 그 다음에 기주국과 기주국 장비가 중요한 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주국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품들이 있습니다. 통신을 위한 칩이라든지 RF 부품, 안테나, 단말에도 들어가는 통신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의 산업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제 저궤도 위성 윤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G에서는 이제 저궤도 위성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저궤도 위성에 들어가는 탑재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기주국에 들어가는 부품과 동일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5G에 들어오면서 이제 KMW라든지 RFHS라든지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국산하고 해외 노키아나 화웨이에도 시장을 열고 있는데요. 그런 중견기업들의 부품 시장, 이제 소부장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6G 사업에서도 그런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홍진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뭐 간단하게 그 5G와 그 산업 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 차관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5G라는 인프라가 있고 그 AI라는 비타민을 각 산업하고
그 결합해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G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5G는 단순히 사실 그 통신 인프라 차원을 좀 넘어서 그 전후방 산업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인프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세 가지 방향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PM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5G 산업 자체가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5G를 버티컬리 결합해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이제 B2B가 되겠죠. 그리고 B2C 측면에서는 그 고객한테 더 좋은, 그 이용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 바탕에서 서비스 산업이 연결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세계 최초 아까 그 상용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거둔 성과가 뭐 아직 뭐 충분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장비하고 단말 양쪽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장비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 LTE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 많이 좀 접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CDMA 쪽을 하다가 LTE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실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사실상 이렇게 좀 그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 5G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이제 좀 쥐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장비 산업을 다시 사실 빌드업을 하게 된 것이고 최근에 보면 그 우리나라 이제 S사가 미국에 이제 8조 원 규모의 그 수출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결실로 좀 이어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끝은 아닐 것이고 계속 사실은 5G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초기 단계 그 롤아웃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세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비 산업이라는 것이 그 꼭 대기업만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나 이제 그 이 안테나 쪽이 다 따라가는 그런 전체적인 그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제 거기 같이 에코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5G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도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말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단말기가 잘 하고 있는 분야고 거기서 그 지금 세계 1위권으로 지금 다시 5G 분야에서는 도약을 했고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단말기 사업부가 계속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5G 쪽을 좀 먼저 하면서 지금 5G 이제 중저가 폰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좀 더 확산세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비 산업도 계속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5G를 기반으로 한 융합 신산업, 버티컬 결합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아직은 그 전부 다 이렇게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수준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그거를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공공부문에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선제적인 좀 시범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금년 하반기도 이니셔티브가 이제 좀 됐고 내년에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요. 크게 5개 분야입니다. 그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차,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뭐 이쪽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그 관련되는 기업들하고 지금 그 선제적인 그 시범 사업과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같이 한번 하고 그게 이제 모델이 좀 정립되면 그 B2B 모델들이 좀 더 그 시장 주도적으로 좀 확산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분야입니다. 그 B2C는 이제 지금 이제 이 휴대폰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쓰는 그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보면은 B2C를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를 보면 작년도가 우리나라 통신 구축 투자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9.6조 원을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굉장히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역대급 투자가 이뤄진 해인데 금년도 상반기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G로 인한 그 투자 유발 효과가 지금 상당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이 3.5조 상반기 투자인데 금년이 3.44조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많은 투자가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저희가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 품질 평가를 그 전례 없이 2번을 하면서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좀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이 5G라는 그 인프라 인더스트리의 특성상 이게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에서 한 10년 주기로 이제 그 변화하고 있는 그 서비스의 아주 초입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10년 인프라를 까는 그 2000년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 ITU에서 이제 그 이제 이론적 속도를 20기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20기가의 속도는 사실 2년 차에서 구현될 수 있는 속도는 아닌 거고요. 거기서도 조건 제시한 것처럼 1000메가 폭에서 기술적 조건들이나 안테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전한 상태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인 최고 속도를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속도가 지금 3.5에서 100메가 폭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도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그 속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시그널에서 10월 달에 뭐 발표를 했었었는데, 국제적으로 좀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속도가 이제 2위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도도 사실 전체적으로 커버리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등이 이제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이제 저희보다 조금 빠릅니다. 한 30메가 정도 빠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우디는 지금 가입자가 사실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입자가 이제 870만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 인구 가입자 50만 이상의 국가들만 따로 뽑아봤을 때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압도적으로 좀 빠른 커버리지와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이 예정되어 있고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5G의 커버리지는 어디까지 된다라고 충분히 안내하도록 이용자 고지 방법 자체를 금년 중반기에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확인이라든지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떤 데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고지를 해서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고, 그래서 이용자 보호에도 저희가 좀 만전을 기하면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말씀들도 저희가 잘 경청해서 앞으로 5G가 융합 신산업으로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